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 당연히 미드필더 수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3백,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파초를 물었고, 할란드가 마르키뉴스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포든이 또 한 명의 센터백인 누누 멘데스를 압박하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는 2명의 미드필더 선수밖에 안 남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명, 2명, 3명, 4명의 미드필더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2명의 선수가 4명을 잡으려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일단 이거는 PSG 토크라는 인터넷 사이트인데, 일단 펩 가르디올라 PSG 패배로 맨시티가 2골 리드를 잃은 것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어제 경기가 끝난 직후 믹스존에서 가르디올라 감독이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진행한 부분을 인용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일단 파리 생제르맹은 맨체스터 시티에게 0대2로 밀렸지만 4골을 연속으로 넣으며 4대2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스만 덴벨레가 한 골을 다시 넣어 2대1로 앞서 나갔고,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자신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그 후 PSG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그리고 78분에는 후안 네베스가 잘 실행된 세트피스 이후 근거리에서 헤딩으로 PSG를 앞서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살로 나무스가 승리를 장식했고, VR이 간략하게 검토된 후 확정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그래서 4대2 승리를 했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PSG 패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기 후 가르디올라 감독은 파리가 자신의 맨시티라는 팀보다 더 나았다. 왜? 가짜 9번 선수로 미드필더 지역에 선수 한 명이 더 있었고 그를 압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가르디올라가 리라는 사람을 언급 안 했는데 왜 그라고 했는데 왜 이게 이강인이냐라고 하시는데, 가짜 9번 어제 이강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9번도 없었고 가짜 9번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경기장에는. 그러면서 가르디올라가 말했다. 저는 파리에게 많은 공을 돌립니다. 파리는 환상적이고 뛰어난 팀이에요. 와우. 그리고 아주 좋은 수비들도 있었고요. 루이스 엘리케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진짜 기사의 부분을 인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펩 가르디올라 PSG 더 나았다. 그들은 거짓 9번을 사용하는 미드필더에 한 명의 선수가 더 있었고 그를 압박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파리는 4명의 미드필더가 있었고요, 빌드업 상황에서 맨시티는 3명의 미드필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대3 수적 싸움에서 맨시티가 밀리게 됐죠. 그래서 상대를 미드필더 지역에서 휘몰아치면서 압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파리에게 많은 공을 돌리고 환상적인 팀이고 수비수도 아주 훌륭하다. 루이스 엘리케 축하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어제 힘이라고 했지만 이강인을 칭찬한 거는 팩트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가짜 9번이 나왔어. 가짜 9번이 나왔는데 엘리케가 그 가짜 9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만약에 맨시티한테 점유율도 밀려, 그리고 맨시티한테 전반전에 막 3골 4골씩 먹고 나와. 그러면은 솔직히 과르디올라 입장에서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가짜 9번이 대단했다 이런 말 왜 해? 근데 어제 가르디올라가 전반전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야, 엘리케 가짜 9번을 죽여주게 잘 쓰네. 우리가 가짜 9번 때문에 미드필드에서 수적 우위에서 밀리고 압박을 제대로 치지 못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제 그 가짜 9번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강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퍼스트 나인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퍼스트 나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공격수라면은 이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 서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할란드가 높은 위치까지 서 있는 것처럼 이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에 서 있지 않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 부근에서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드필더가, 이 선수는 실빈유죠. 미드필더 선수가 지금 하나, 둘, 셋,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4명의 미드필더가 지금 중원에서 맨시티의 과르디올라의 미드필더진을 상대하다 보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너무 상대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코바시치가 지금 이 선수를 잡으러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비티냐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필포덴이 파비앙 루이스를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강인 선수 혼자 프리롤로 놓여있는 상황이 보이죠. 그래서 어제 가르디올라 감독이 인터뷰했던 게 정확히 이거예요. 이 혼자 남은 이 이강인 선수를 맨마킹하기가 너무 까다로웠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지금 실비뉴가 이렇게 압박을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어제 변형 3백을 쓰면서 마르키뉴스가 빌드업할 때는 오른쪽 풀백 위치에 딱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로 공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조금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데, 이 선수가 여기 끌려 나가는 순간 사실상
사실상 여기 서 있는 두에도 프리롤이 된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에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키미가 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네베스까지 여기 위치했고, 그러니까 거의 5명의 미드필더가 여러분 중원에서 맨시티의 3, 4명의 선수를 상대하게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죠. 자, 두 번째 장면에서도 과르디올라가 왜 어제 어렵다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3명의 센터백 라인이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이드 양쪽 윙어들 크게 벌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원에 어떻게 보면은 5명의 선수가 맨시티의 4명의 수비수랑 상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강인 선수가 중원 위치에서 박혀있기보다는 안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앞쪽으로 중앙 수비 2명이 이강인 선수를 맨마킹을 완벽하게 못하게 막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맨투맨 잡혀있고 여기 맨투맨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 중원에 있는 코바치치가 어제 원볼란치로 나왔는데 이강인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두에를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파비앙 루이스를 잡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헷갈리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압박을 칠 때 보면 맨시티가 전반전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공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지금 사이드에 공이 딱 연결됐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파비앙 루이스가 이 위치에 서 있다가 코바치치가 여기까지 압박을 나올 수 없다 보니까 쓱 내려오면서 이 타이밍에 좋은 사이드 윙에 깨져서 공을 받게 되고 파초가 이렇게 패스를 연결하게 되면서 사실상 파비앙 루이스는 맨마킹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 전개를 할 수 있는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좋은 거냐면은 코바치치가 원래 하면은 여기까지 따라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파비앙 루이스를. 근데 지금 코바치치가 이 선수를 따라 나올 수가 없는 게 뒤에 이강인이 펄스 9으로 애매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 선수들이 누굴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던 베르나르도 실바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요 선수 비티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네베스, 이런 선수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이 파비앙 루이스의 맨투맨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제 맨시티가 가장 아쉬웠던 압박 체계 중 하나가 뭐냐면은 4-4-2로 압박을 칠 거면 완벽하게 4-4-2로 쳐야 되고 4-1-4-1로 압박을 칠 거면 4-1-4-1로 압박을 쳐야 되는데 어제 필포덴 같은 경우에도 3백이 공을 잡았을 때 파초가 됐던,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르키뉴스가 됐던 실비뇨랑 이 포덴이 계속해서 이 선수를 압박하러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파비앙이 이런 위치에서 살짝 내려오면서 껴주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런 공들이 프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토트넘에 메디슨이 이런 장면에서 이런 위치에 많이 껴요. 근데 토트넘이 끼는 타이밍하고 파리 생제르맹이 끼는 타이밍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좀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 패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파비앙 루이스가 전진적으로 공을 밀면서 앞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지금 포메이션을 보면은 양쪽에 하킴이랑 그 다음에 바르콜라가 이렇게 서 있게 되면서 상대를 또 몰아서 타격을 할 수 있는 파리의 빌드업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반대 전환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파리가 공격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중앙에서 마르키뉴스가 공을 잡죠. 마르키뉴스가 공을 잡았을 때 이강인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다른 선수가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보면은 두에가 하키미가 워낙 사이드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두에가 안에 들어와서 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뛰다 보니까 맨투맨이 또 한 명이 늘어나요. 왜냐하면은 미드필더가 지금 하나, 둘, 셋, 4명. 그러니까 파리는 미드필더가 4명이고 그 다음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선수가 이 4명의 선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실비뉴 보이시죠? 실비뉴는 여기 있는 하키미를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3백에 한 명이 선수를 압박을 하러 나가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비뉴가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나가게 되면은 여기 하키미한테 공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실비뉴가 만약에 하키미를 잡으러 이렇게 벌린다고 하면 이 사이에 있는 비티네가 됐던 네베스한테 공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반전에 계속해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지금 손짓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뒤에 맨투맨이 한 명이 비는데 우리 도대체 누굴 잡아야 되냐, 누굴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우왕좌왕하는 압박의 형태를 맨시티가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도 패스가 깔끔하게 마르키뉴스에서 하키미한테 들어가자마자 당연히 그바르디올이 늦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키미가 전방을 바라보면서 공을 잡게 되고 중원에 또 한 명의 미드필더 선수가 프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파비앙 루이스도 프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아칸지도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강인이 이렇게
공간 침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압박을 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엘리케가 변형 3백으로 빌드업을 진행한 거는 정말 잘한 일이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하키미가 전방을 바라보고 공을 잡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짧게 공을 건네주고 이게 또다시 3자 패스로 연결되면서 하키미가 이렇게 돌아뛰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키미가 자신의 스피드 살려서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고 두에가 앞쪽에 뛰는 하키미한테 정말 멋진 패스를 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계속해서 이런 로테이션이 돌아가면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이강인 선수한테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강인 선수가 펄스9으로 이 위치에 안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뛰는 거 알아요. 근데 엘리케가 어제 이강인이나 덴벨레를 조금 다르게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 서 있다가 펄스9으로 쓰긴 하지만 많이 내려와서 공을 받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덴벨레는 내려와서 본인이 막 미드필더 위치에서 압박이 강한 상태에서 공을 받아서 공을 연결시켜주는 유형의 선수기보다는 그냥 피니셔 역할을 어제 많이 맡기는 느낌이었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가 내려오면서 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이 열렸을 때 문전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덴벨레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보다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케가 이강인한테 바랬던 거는 그냥 이강인 선수는 내려와서 이 미드필더 좁은 위치에서 네가 공을 받아서 수적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우리가 좀 더 많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많이 패스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후반에 덴벨레를 넣으면서 덴벨레는 어차피 이 위치에 내려와서 패스나 이런 포지셔닝을 잘 못하니까 그냥 덴벨레한테는 타격을 우리가 좀 해보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의 플랜이 완벽하게 나뉘어 있었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 위치에서 하키미가 공간 침투하면서 정말 좋은 볼을 받아서 경고를 또 디아스에게 선물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빌드업을 진행하는데 또 보시는 것처럼 변형 3백으로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과르디올라가 한 15분 정도 넘어갔을 때는 압박 체계를 좀 바꾸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4-4-2로 바꿨어요. 그래서 중원에 4명의 선수를 두고 앞에 2명의 선수를 두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후방에 4명을 배치하면서 사실상 포포트 형태로 상대를 압박을 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뭐냐? 당연히 미드필더 수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3백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파초를 물었고 할란드가 마르키뉴스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포든이 또 한 명의 센터백인 누누 멘데스를 압박하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는 2명의 미드필더 선수밖에 안 남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명, 2명, 3명 4명의 미드필더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2명의 선수가 4명을 잡으려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제 맨시티랑 파리가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 1명 남는 선수를 중앙수비 1명이 이렇게 나오면서 압박을 쳤었어요. 근데 지금 맨시티는 벤치에서 이런 오더가 바로바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 선수 1명을 계속해서 프리하게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1명이 당연히 비다 보니까 전진적인 패스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중원에서 1명의 선수가 비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원에 있는 선수한테 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뒤늦게 나오는 코바치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만약에 코바치치가 이걸 나오게 되면은 여기 이 공간은 이강인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이렇게 내려와서 공을 받게 되면은 디아스가 이거를 갑자기 압박을 나올 수가 없는 게 뒤에 지금 공간이 워낙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디아스도 무리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장면에서도 파리가 제로톱을 통해서 좀 이득을 많이 보는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다. 이게 과르디올라가 말하는 펄스9이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뒤늦게 디아스도 야 이거 안 돼. 이강인 물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뒷공간이 많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뒷공간이 발생하게 됐을 때 양쪽에 정말 빠른 스피드를 가진 바르콜라라든가 두에가 이렇게 뛸 수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는 수와 수가 붙었는데 과르디올라의 수보다 엘리케의 수가 한 수 좀 높았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빌드업을 후방에서부터 골킥에서부터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할란드가 이렇게 파초를 향해서 압박을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케빈 데브라이너, 마르키뉴스 물고 있고 그 다음에 네베스 프리한 상황으로 놓여 있죠. 그 다음에 파비앙 루이스, 그 다음에 여기 비티냐, 이강인, 펄스9. 이강인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이 위치에 싸움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뒷공간이 많이
비어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감행하는 맨시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이렇게 치다가 이제 누누 멘데스한테 공이 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필포덴을 선두로 해서 압박을 막 들어가게 돼요. 근데 파리가 어제 진짜 똑똑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뭔가 사이드에 몰렸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지금 보시면 맨시티 압박이 나쁘지 않아요. 맨시티 압박이 이땐 잘 쳤어요. 왜냐하면은 할란드가 지금 파초 잘 물고 있죠. 그 다음에 베실바가 파비앙 루이스 잘 물고 있죠. 그 다음에 코바치치도 여기 잘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케빈 데브라는 여기까지 땡겨와 있고, 근데 비티냐가 원래 이 위치에 서 있다가 여기서 이제 멘데스가 멘데스 형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굳이 이 위치에 서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여기 서 있어봤자 어차피 아칸지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공간이 이렇게 비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비티냐가 진짜 영리하게 멘데스한테 이 위치에 내려와서 공을 받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뒷공간으로 뛸래 하면서 요렇게 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멘데스가 이렇게 길게도 가끔 봐줄 수 있는 장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정말 비티냐라던가 이강인이라던가 파비앙 루이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상대 뒷공간이 비었을 땐 뒷공간을 공략해주고, 내려와서 숫자 싸움 해줄 때는 내려와서 또 숫자 싸움을 해주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파리가 맨시티한테 수적 우위를 많이 가져가면서 중원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과르디올라가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왜 펄스 나인에 제가 칭찬을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좀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이게 뭐 긴 영상은 아니지만 짧게나마 그림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수적 우위를 통해서 파리가 엄청난 이득을 많이 봤었다. 그리고 맨시티는 이 수적 우위에 당해가지고 중원 싸움에서 확고하게 자신들이 점유를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이게 엘리케도 이강인 선수를 제로톱으로 쓴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맨시티 경기를 여러 번 돌려보면서 맨시티가 4-1 전술로 나오니까 미드필더가 당연히 3명이고 우리는 펄스나이를 쓰면서 4명을 쓰게 되면은 미드필더 싸움에서 우리가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제 그거를 우리가 수치로 또 한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제 이거는 통계 자료인데 맨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서 나왔던 볼 점유율과 뭐 이런 통계 자료들을, 근데 어제 4대2 스코어가 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매치 오버뷰인데 어제 볼 점유율을 파리 생제르맹이 63%나 가져갔어요. 그리고 맨시티는 37%밖에 가져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은,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를 할 때 웬만해서는 상대편에게 점유율을 잘 안 내주는 팀이에요. 근데 어제 사실상 전반전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맨시티가 거의 베실바라든가 아니면 케빈 데브라이나 이런 선수들이 공을 잡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패스 개수 617번의 패스를 했고, 파리가 맨시티가 356번의 패스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하면은 티키타카로 유명한 사람이고 패스를 많이 하고 볼 점유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어제 맨시티가 패스 개수도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면서 파리한테 솔직히 이거는 뭐 맨시티가 점유도 못 가져가, 패스 개수도 모자라, 코너킥 개수도 딸려, 그 다음에 골키퍼 세이브는 비슷하지만 토탈 슈팅 개수도 모자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많이 차이난 경기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제가 봤을 때는 과르디올라도 그런 인터뷰를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이강인은 펄스9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강인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또 있습니다. 어제 전반전에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나와가지고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장면을 만들어내거나 엄청나게 많은 슈팅을 때리진 못했어요. 허나 이강인이 자신이 위치에서 공을 잡거나 아니면은 뭔가 펄스9로 내려와서 경기를 풀 때 보면은 좀 영향력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사이드에 하키미가 공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강인 선수가 더 이상 내려와서 공을 받기보다는 여기서는 본인이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가다 보니까 하키미가 이강인이 뛰어가는 곳에다가 이러한 패스를 넣어주게 되고, 이 패스가 들어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전매 특허인 바디 페인팅을 통해서 미친 발재간을 보여주게 돼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선수가 실비뉴가 지금 수비를 하고 있죠. 이강인이 공을 인사이드로 공을 감으면서 헛다리 페인팅을 한번 주고 사이드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농락을 하고 난 뒤에 공을 뒤로 한번 더 접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힝힝이
스윙이죠. 그 다음에 공을 앞으로 쳤다가 공을 뒤로 접어요. 근데 뒤로 접을 때 이미 이강인의 시야는 여러분 누굴 줄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강인의 시야는 땅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공을 바라보거나 이러고 있지 않고 원래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강인이 본인이 여기까지 와서 공을 받다 보니까 안쪽 공격수 위치에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주발인 오른발이 아니었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뒤에서 달려오는 하키미를 바라보게 되고 뒤에서 달려오는 하키미를 향해서 패스를 건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하키미가 전반전 29분경에 정말 멋진 슈팅을 날리게 됩니다. 근데 이 슈팅을 날렸을 때 어제 좀 빡쳤던 거는 두회였어요. 어제 교체도 두회 때문에 빡쳤는데 이것 때문에 두회 두 번 빡쳤는데 하키미 여기서 이강인의 어시를 받아 슈팅을 빡 때렸어요. 근데 수비수도 아니고 갑자기 두회가 여기서 정신 나가가지고 하키미의 슈팅을 본인이 엉덩이로 막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강인의 첫 번째 어시스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이 이렇게 지나갔고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리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싹 진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가 정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파초가 이렇게 패스를 넘겨주게 돼요. 네베스가 이번에 스위칭돼서 이렇게 여기다 내려와서 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공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네베스는 앞을 보고 공을 잡게 되죠. 그리고 어제 멘데스가 오랜만에 올라가서 이 네베스의 공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베스한테 공을 받은 멘데스가 전진적으로 공을 밀면서 이번에는 펄스나인을 살짝 내려오는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 공을 주고 본인은 나는 패스 넣는 것보다 공간에 들어가는 걸 더 잘하는 선수야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듯이 전방으로 스프린트를 빡 뛰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공을 한번 터치하고 이거는 진짜 예술의 경지에 오른 건데 아칸지가 이게 수비를 못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칸지도 상대 발밑에 주는 이 각도 막아내고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건 어차피 대부분의 미드필더들이 이 패스를 강약 조절을 완벽하게 하면서 못 넣어서 골키퍼들이 나오면서 캐칭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이강인이 정말 이 몇 안 되는 이 공간 사이로 기가 막힌 패스를 멘데스가 나가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주게 돼요. 근데 이게 아웃프런트 패스도 아니고 여러분 인사이드로 깔아서 이렇게 때렸는데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패스가 떨어졌고 여기서 멘데스가 정말 똑똑하게 영리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옆에 달려오는 바르콜라를 향해서 짧게 패스를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난데 바르콜라가 여기서도 똑똑하게 수비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여기서 굳이 슈팅해서 파리 팬들한테 욕먹기 싫어 라면서 뒤에서 달려오는 하키미를 향해서 짧게 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키미가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마무리를 가져가서 골을 들어갔어요. 근데 골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전반 44분 만에 파리가 맨시티 상대로 1대0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도 업사이드 선언이 되고 이 득점이 취소가 되고 이강인 기점으로 시작된 공이 아쉽게도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타이밍 자체가 이강인이 뭐 뜸을 들이고 패스해서 멘데스가 업사이드에 걸렸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강인은 원터치하고 난 뒤에 바로 왼발로 그냥 공간에다 탁 놔줬거든요. 근데 이게 반자동 기계가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 왼쪽 무릎 지금 보시면 눈 위에 왼쪽 무릎이 아칸지의 이 왼쪽 다리보다 조금 더 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쉽게도 업사이드 선언이 되면서 파리의 첫 번째 득점 찬스가 조금은 아쉽게 무산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덴벨레는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 본인이 내려와서 이런 위치에서 공을 잡는다고 해서 이런 패스를 기가 막히게 넣는 선수는 솔직히 아니에요. 이거는 국뽕 다 빼고. 근데 이강인은 덴벨레만큼 뭔가 문전으로 쇄도하는 이런 스프린트의 능력이라던가 마무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본인이 막 공격 슈팅을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엘리켄의 이강인이 이걸 믿은 거죠. 내려와서 공을 받게 되고 여기서 들어가는 또 다른 선수에게 이런 미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니까 찬스 메이킹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강인의 정말 환상적인 감각적인 패스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의 잘못된 압박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파리가 또 준비한 압박은 정말 미쳤습니다. 맨시티가 거의 뭐 중원에서 풀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에데르송이 공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몰면서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압박이 들어갔을 때 당연히 에데르송은 여기서 나온 볼이지만 이 공을 다시 이 선수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에데르송은 이미 왼발잡이 선수이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롤링을 통해서 압박을 치다 보니까 한쪽으로 완전 길을 막고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뒤에 다른 선수들 보면은 체계적으로 1대1로 맨마킹이 다 잡혔어요. 지금 보시면 두회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미드필드에 네베스, 코바치치 잡고 있죠. 그다음에 파비앙 이렇게 땡겨가서 필포덴 잡고 있죠. 그다음에 비티냐,
데브라이너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바르콜라 이렇게 땡겨와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멘데스 혼자 약간 프리한 상황이 남아있는데 이 선수 계속해서 견제 가져가고 있죠. 그 다음에 파초, 할란드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르키뉴스가 사이드에 있는 실비누 잡으러 가고 있고, 반대로 하키미가 한 칸 올라와서 왼쪽 풀백인 그바르디올을 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여러분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압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파리가 준비한 압박은 어떻게 보면 맨시티한테 너무나도 정방으로 잘 먹혀 들어간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아쉽게도 여기서 파울 선언이 되면서 이 전방 압박이 조금 끊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파울 선언이 안 되고 여기서 파리가 공을 끊어내서 바로 공격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미친 압박을 통해서 역습을 맞이할 수 있는 찬스를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뒤에 보시면 마르키뉴스, 그 다음에 파초, 그 다음에 멘데스. 어차피 공은 반대편에 놀고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공은 나중에 멘데스가 이렇게 땡겨가면 된다.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압박을 걸어서 이 맨시티의 공격을 끊어내겠다. 미드필더 강하게 휘몰아치고 있죠. 그리고 아쉽게도 여기서 파울 선언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맨시티가 좀 운이 좋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피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이강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면서 압박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막고 이쪽 공간을 완벽하게 막으면서 이강인이 한쪽으로 몰았죠. 소몰이 하듯이. 그리고 뒤에도 다 맨마킹 잡혀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두에, 그 다음에 멘데스 끌려나가고 있고, 이 잡는 선수 포덴을 위해서 바르콜라 측면에 누네스, 그 다음에 뒤에 할란드는 이 두 명의 선수가 같이 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티냐, 케빈 데브라이너, 하키미 살짝은 거리를 주지만 버려놓고, 왜냐하면은 하키미는 볼과의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거 킥 나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하키미가 나중에 나가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칸지가 줄 데가 없으니까 뒤에는 이강인이 따라오고 있고, 공을 막 앞으로 밀다가 결국에는 할란드가 이렇게 나가는 데다가 패스를 넣어주는데, 결국에는 파초랑 이 두 선수가 끝까지 추격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방 압박을 또 이강인 선수가 골키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공을 이강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면서 한쪽으로 몰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원에 한 명씩 꽉꽉 물고 있는 파리의 전방 압박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와, 근데 어제 이거는 진짜 좀 놀라긴 했어요. 이렇게까지 전방 압박을 빌드업을 잘하는 맨시티 상대로 맨투맨 전방 압박을 칠 줄은 좀 몰랐는데, 강력하게 이 맨투맨 전방 압박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강인이 어제 전방에서부터 많이 띄워주면서 프레싱을 걸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아칸지가 앞으로 나오면서 짧은 패스를 나오는 필포든에게 이렇게 넣어주지만, 결국에는 이강인도 여기서 같이 쌈 싸먹게 되면서 3대2로 이 공을 또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도 여러분 파울 선언이 되기는 했어요. 필포든이 워낙 개인 기량이 좋다 보니까 이거를 개인 기량으로 좀 이렇게 헤쳐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전방 압박을 파리가 어떻게 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는데, 파리는 어제 그냥 맨시티를, 야 우리 내려앉아 있다 보면은 맨시티한테 더 당하면 당하지, 이거는 우리 맨시티한테 게임이 안 된다, 압박을 힘으로 칠 것 같으면 우리가 더 앞에서부터 눌러야 된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압박이랑은 좀 스케일 차이가 많이 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수들을 놓아주고 풀어주면은 어떻게 보면 맨시티한테 계속해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엘리케는 안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스쿼드도 여러분 절대 맨시티에 비해서 밀리지 않아. 우리는 앞에서부터 그냥 죽여야 돼, 이런 마인드로 간 거야. 뒤에는 어차피 마르키뉴스나 파초가 다 커버링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우리는 앞에서부터 승부를 봐서 얘네들이 잘하는 그 빌드업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거에 좀 충실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어제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강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덴벨레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선수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덴벨레가 펄스9으로 후반 시작하자마자 나오긴 했어요. 근데 덴벨레는 내려가서 공을 많이 받아서 이런 위치에서 본인이 풀어나오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왜? 애초에 이 선수는 전진적으로 뛰고 돌파하고 이런 걸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은 바르콜라가 사이드에서 정말 미친 돌파를 보여주면서 공간으로 막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덴벨레는 여기서 나 여기 와서 막 관여 같은 거 따로 안 해, 나는 그냥 내 목표는 오로지 하나야, 난 빨라, 나는 그냥 문전 타격하러 갈래, 그러면서 그냥 미친 스피드로 바르콜라가 돌파하는 그 공간에 통해 가지고 문전으로 침투를 막 가져가더라고요. 덴벨레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바르콜라가 여기서 돌파를 성공하고 짧게 덴벨레한테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덴벨레가 여기서는
댐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제 그냥 덴벨레는 딱 45분 동안 이런 장면들을 몇 장면만 더 연출해냈어도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애초에 덴벨레한테 야, 네가 막 내려가서 펄스9으로 뛰면서 막 공을 받아서 힝힝을 하면서 막 반대 전환 킥을 때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 엘리케가 애초에 덴벨레를 기용하면서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댐을 기용하는 이유는 뒤에서부터 그냥 스프린트 미친 듯이 하면서 바르콜라가 됐든 두에가 됐든 이 사이드 지역을 허물었을 때 너는 들어가서 그냥 골을 넣어라. 이거를 여러분 덴벨레한테 어제 엘리케는 주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댐이 어제 들어가서 본인이 또 득점을 가져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어제 솔직히 경기 보면서 진짜 이 경기 플랜, 이 엘리케가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 플랜 하나하나가 여러분 진짜 소중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전반전 45분은 우리가 맨시티한테 점유해서 밀리지도 않고 최대한 압박을 잘할 수 있고 뭔가 힘을 쓸 수 있고 공을 지킬 수 있는 이강인을 쓰면서 우리가 경기를 좀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꼭 못 이겨도 돼. 전반에는 왜? 전반에는 그냥 0대0으로 나와도 어차피 우리 후반에 또 따발총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 그러면 전반에 일단 이강인 넣으면서 점유 좀 가져가자. 압박 좀 치자. 이거 전반에 힘몰아 쳐놓고 후반에 댐 넣으면서 그냥 마무리. 그냥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카운터 어택을. 그러면서 어제 엘리케 이런 전략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또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어제는 그냥 벤치에서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파리의 압도적인 승리였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프랑스 매체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요 기사를 우리가 좀 같이 봐보시면은 조기교체 눈물, 어제 이강인이 뭐 눈물 흘렸나? 예, 조기교체 눈물, PSG 대역전에도 최저평점 혹평 이강인에게 프랑스 매체 너무 소극적이었다. 이런 식의 기사를 어제 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원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해외 매체들은 대부분 혹평이었다. 이강인을 향한 평가는 최저평점이 다수였다. 나인틴미는 어제 이강인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며 압박 상황에서의 의욕과 투지는 돋보였지만 볼을 다룰 때 터치가 너무 많았고 시간이 지체되어 맨시티가 수비적인 부분에 정비할 시간을 줬다. 그러면서 펄스9 역할을 맡은 그는 덴벨레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메르카토라는 곳에서는 평점 4점과 함께 이강인은 펄스9으로서는 때로는 등을 쥐고 플레이하거나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며 맨시티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성공적인 장면은 거의 없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전반 45분경에 멘데스에게 수루 패스를 넣어준 것이다. 이 외에는 팀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드물었고 패스나 드리블을 통한 공간 창출에도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파리 스펜스 같은 경우에도 평점 5점. 역시 최저평점과 함께 이강인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유지하는 법은 알고 있으나 1대1 상황에서 너무 소극적이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덴벨레랑 교체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시풋에서도 최저평점 4.5점을 주면서 이강인은 펄스9 역할을 맡았고 맨시티 수비전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볼 전개를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그의 공격적인 기여는 다소 부족했다. 이게 외국은 언론들이 여러분 특히나 이런 몇몇 언론들은 다 프랑스 언론들이 많아요. 이 언론들은 저는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축구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엘리케가 이강인한테 원했던 거는 덴벨레처럼 골을 넣거나 막 수비를 흔들어 제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려와서 공을 잡고 패스 쉽게 주고 볼 점유를 가져가고 프레싱 칠 때 우리가 좀 전술적으로 프레싱 좀 쳐주고 이런 거를 이강인 선수한테 원했던 거지. 이 파리 이런 매체들은 이강인에게 덴벨레처럼 막 미친 듯이 스피드를 통해서 돌파를 하고 막 득점을 하고 이거를 좀 못했다는 거를 약간 혹평하는 것 같은데 이 매체들이 이강인을 엘리케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애초에 여러분 이강인이 그런 걸 잘했으면은 이강인이 후반전에 들어와서 그런 롤을 맡고 덴벨레가 전반전부터 뛰는 게 맞죠. 근데 엘리케는 애초에 이강인을 쓸 때 그런 걸 원하고 쓰지 않았고 그냥 우리는 볼 점유를 더 가져가는 걸 원한다. 이런 느낌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파리에 있는 매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이 매체들이 여러분 이강인 선수 경기에 대해서 리그왕도 그렇고 평점을 후하게 주질 않아요. 원래 항상 혹하게 주고 뭐 이강인이 오늘 뭐 한 게 없다 뭘 못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강인이 소극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압박 상황에서는 뭐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줬지만 가장 뭐 아쉬웠던 거는 1대1 상황에서 소극적이었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는 나는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 어제 보세요.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공을 잡거나 왼쪽에서 공을 잡거나 아니면 미드필더 지역에 내려와서 공을 잡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에 이미 수비수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등을 지고 공을
압박 상황에서 공을 받아요. 근데 솔직히 메시가 엘리케가 예전에 메시를 제로톱으로 썼을 때는 메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을 받으면은 메시는 막 거기서부터 두세 명 제치고 들어가서 막 득점까지 타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강인이 메시는 아니잖아. 제로톱을 쓰는데. 근데 이강인한테 1대1 상황에서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거는 굳이 거기서 이강인이 1대1을 무리하게 걸고 드리블을 무리하게 해서 공을 뺏겨서 PSG가 맨시티한테 턴오버를 주면서 힘든 상황을 맞이할 필요가 없어요. 더 공을 소유해야 되고 더 점유율을 가져가면 되는 상황인데 약간 이거는 기사를 그냥 너 이강인 내려와서 중앙에서 공 받아가지고 그냥 미친듯이 드리블해서 메시가 옛날에 제로톱 했던 것처럼 중앙에서부터 디아스 제치고 아칸지 제치고 보아탱 그냥 연맥이고 골 넣었던 것처럼 그런 걸 좀 해줘라. 이걸 좀 생각하면서 쓴 기사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이런 평점을 주기도 했고 소파스코어 평점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이 어제 절대 낮은 평점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강인이 7.2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파초, 마르키뉴스, 파비앙 루이스보다는 높은 평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른 시간에 교체된 두에 이 선수보다도 높은 평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평점은 여러분 각각의 언론과 매체마다 다르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 그리고 저 프랑스 매체들은 이강인을 엘리케가 어제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좀 모르고 그냥 막 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